이야기의 포문을 열면서도 정말 공부만 하고 세상 똑똑함은 제가 다 가지고 있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았던 지난날이 억수로 바보같이 느껴지네요. 저도 저에게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차라리 드라마였다면 재미라도 있었을 텐데 막상 제 일로 닥치니 재미는커녕 속이 시커멓게 타서 죄로 변하더라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면서 제 멋에 취해 제 인생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전부 한여름밤의 꿈이었더군요. 각설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의대를 재학하던 시절에 공부를 하다가 눈이 맞아서 만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집안의 자랑이었고 의대를 다닌다 하니 다른 사람들 모두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었죠. 그렇게 공부만 해서 그랬을까요? 저희는 연애에 서툴렀고 어떤 게 정말 서로를 위한 길인지 잘 몰랐어요. 사실 남편은 저보다 한 학번 선배였는데 의대에 진학해서는 공부가 전혀 자기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예가 시절에 그만두게 되었죠. 학교를 그만둔 뒤 도피성 군대를 갔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는 그냥 적성에 안 맞는 애였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었어요. 의외로 의대에 진학을 한 뒤에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손재주가 있어야 수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한계를 깨닫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그냥 떠날 사람이 떠났구나 하고 말았죠. 근데 글쎄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우리 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더라고요. 물론 의대가 아니라 공대로 수능을 보고 재입학을 하게 되었죠. 우리 학교가 그래도 꽤 성적으로는 알아주는 학교였기 때문에 공대에 재입학을 했다고 하니까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까지 다녀와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었을 텐데 머리가 좋긴 좋은가 보다 독하긴 독하다 하면서 제 남편을 보고 다들 뒷말을 하곤 했는데 그거야 뭐 욕이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 많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다시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학창 시절에 어쨌든 우리 한 학번 선배들과 동기였기 때문에 가끔 우리 거 회식이나 단합 자리가 있을 때 얼굴을 비추었고 그때부터 눈이 맞아 씨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달리 보이곤 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고 나면 세상이 모두 핑크빛으로 보인다고요. 저도 딱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캠퍼스를 누비면서 곳곳에서 연애를 했고 많은 추억을 쌓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저는 의대를 졸업했고 남편은 공대를 졸업해서 각자 취직도 하게 되었어요. 나름 알아주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취직이라는 게 어렵지는 않았죠. 저는 뭐 의대생이었으니까 당연히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고요. 서로 취직을 한 이후에는 너무 바빠서 얼굴을 잘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했고 제 나이 34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에서 오랜 시간을 만났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보통은 대학 시절에 만난 연인이랑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저희를 두고도 다들 저러다가 헤어지면 어떡하냐? 아니다, 결혼할 거다 하면서 내기도 했다고 하던데 뭐 썩 기분 좋은 내기는 아니었지만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어서 좋긴 했어요. 저는 컴퓨터 회사에 다니고 있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도 매달 저에게 생활비를 주고 있었으니 제 밥그릇은 잘 챙기는구나 싶었지요. 원래 부부간에 제일 투명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재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을 오픈했기 때문에 더욱 믿음이 갈 수 있었어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병원에서 쭉 일을 하다가 개원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 아이를 둘 낳고 나니까 대학병원 스케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겉보기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멋있고 생명을 살리고 돈도 많이 벌고 여유 있는 줄 아시지만 실상은 잠잘 시간도 부족하거든요. 당직을 서야 하는 날도 있었고 산부인과 특성상 언제 출산이 시작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집에 퇴근을 해서 돌아왔다가도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일이 많았고요.
사실 그런 게 제일 최악의 케이스거든요. 진통만 길어져서 내일 나오겠구나 하고 퇴근을 했다가 갑자기 자궁문이 쑥쑥 열려서 출산 직전이에요 하고 호출받으면 자다가도 벌떡 뛰어가야 했어요. 저는 점점 이 생활에 지치게 되었고 개인 병원을 여는 것이 나의 워라밸에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누구나 의사라면 자기 병원 개원하는 게 꿈이기도 했고요. 개원을 하려면 일단 장비나 수술실 같은 것도 돈 발라서 최신식으로 준비를 해야 했고 병원 터도 작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쉬는 날을 반납하고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좀 있었고 남편도 돈을 넉넉하게 벌긴 했기 때문에 개원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옆 동네 상가 4층에 꽤 터가 넓은 공실을 발견하고 계약을 하려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제가 개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남편도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뭐 말도 없이 자리를 잡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분명 남편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줄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좀 미적지근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자리를 알아봤는데 옆 동네에 꽤 괜찮은 상가가 있어서 거기로 계약을 하려고 해. 보증금은 1억 5천이고 월세가 매달 600만 원이긴 해. 장비 들이고 인테리어하고 생각하면 아마 1, 2억은 더 들 것 같은데 괜찮겠지? 개원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구나. 그래도 당신도 계속 돈을 벌고 있고 나도 노력해서 돈을 더 모아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개원할 때까지 우리 힘내보자. 그러면 지금 알아본 괜찮은 그 상가는 어떻게 하지? 지금은 아직 좀 개원하는 게 부담이 되나?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좋은 자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우리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당장 개원하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래. 알잖아. 우리 돈 더 모아서 정말 여유롭게 하면 좋지 않을까? 대출을 받는 게 부담스럽긴 하잖아. 맞아, 그렇지.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도 조금 천천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그럼 저 상가는 넘겨야겠다. 또 4층이라서 조금 그렇긴 했거든. 분만도 같이 진행을 해볼까 싶은데 만약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4층에서 산모들이 내려가기 쉽지 않으니까. 당신도 현명하게 좋은 자리 다시 알아보는 게 좋겠다.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본인도 열심히 돈을 벌겠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어요. 우리 남편 말도 참 예쁘게 하죠. 본인도 제가 개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천천히 조금 더 알아보면서 개원하기 전까지는 더 돈을 모아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대학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보면서 개원에 필요한 것들과 예산들을 바쁜 와중에도 짬짬이 알아보고 있었어요. 한번 개원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생각이 그쪽으로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남편 너무나도 기특한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개원 선언을 한 뒤 남편은 매일같이 야근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피곤할 텐데도 참 밝게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감동까지 받았죠.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매일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이러다가 당신 몸 상할까 봐 겁이 나서 그래. 당신이 개원을 한다는데 당연히 내가 보탬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 당신도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잖아. 내가 무려 의사식이나 되는 당신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하는 일에 방해는 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마. 나도 내가 잘 관리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언제든지 피곤하면 말해. 우리 병원에 와서 비타민 주사라도 맞고 가.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의사 마누라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건강관리는 당신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내가 정말 당신 존경하는 거 알지? 그러니까 우리 하루빨리 돈 모아서 개원하자. 그러던 어느 날 동기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랑 남편이랑 캠퍼스 커플이었다고 했었잖아요. 서로 같이 아는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나름 꽤 친하게 지내는 동기였는데 저랑은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니까 학회 일정이나 진료 같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더 많았죠. 아무튼 남편이 그 동기한테 돈을 빌렸다는 게 아니겠어요? 아휴, 우리 남편이 너한테 돈을 빌렸다고? 아니, 이 사람이 돈을 빌릴 일이 없는데? 얼마나 돈 많이 빌렸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꽤 자주 빌리더라고. 그래서 나는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어디가 아파서 진료를 못 보고 있나? 병원을 그만두었나? 요즘 힘든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몰래 몰래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빈도수가 너무 잦아지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말이야. 우리가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아니 근데 그이가 왜 굳이 너한테 돈을 빌렸지? 돈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는데. 나도 그게 의문이라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한테 말을 해주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아무튼 무슨 일 있는지 조심히 물어봐봐. 나한테도 사정 설명 잘 안 해주고 일이 좀 있다고만 하면서 빌려갔는데 이건 또 부부 사이 일이니까. 아유 모르겠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남편한테 한번 물어볼게. 남편이 무슨 일이 있나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개원할 때 보태겠다고 매일같이 밤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돈이 왜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저도 생활비 통장을 보게 되었어요. 통장 관리는 제가 일절하지 않아서 남편도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활비 통장을 봤는데 글쎄 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돈이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인출이 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저는 놀래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아니 생활비 통장에서 왜 돈이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빠져나가? 어디다 쓴 건데? 생활비 통장은 갑자기 왜 확인을 해보고 그래? 아니 내가 좀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쓸 일?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을 하거나 하면 되지? 친구한테 돈을 빌린 것도 그렇고 생활비 통장에서 주 단위로 돈이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잖아. 당신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도대체 그 돈들을 어디다 쓸 일이 있다는 거야?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울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남편이 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죠. 정말 제가 출산을 했을 때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무슨 속상한 일이 그렇게 있었길래 눈물을 다 흘리나 싶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말을 못했는데 당신 병원 개원을 해주려고 말이야. 내가 어떻게든 보탬이 되고 싶어서 투잡을 뛰기 시작했어. 그렇게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했더니 대리운전이 쏠쏠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뛰어들었는데 내가 여러 종류의 차를 몰아본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남의 차를 여러 번 긁었지 뭐야. 아니 평소에 운전도 잘 안 하고 거의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신으로 대리운전을 뛴 거야. 당신은 대중교통 타는 게 익숙한 사람이잖아. 미안해. 나도 남자니까 그런 거에 금방 적응해서 운전 잘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나를 과대평가했나 봐. 도움이 되려고 한 짓인데 도움이 못 되었어. 만약 남편이 대리운전하는 걸 왜 몰랐냐고 궁금해하신다면 제가 대학병원 의사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요즘 대학병원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기도 하고 분만실 당직도 서고 하느라 저도 병원에서 자는 게 익숙하거든요.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병원에서 숙직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남편이 대리운전을 뛴다는 사실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죠. 아무튼 현금으로 합의를 해주느라 돈을 그렇게 쓴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남편이 서럽다는 듯이 흐느껴오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개원을 한다고 욕심을 부려서 남편이 투잡을 뛴 것도 모자라 남의 차를 긁어먹어서 합의를 해주고 있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얼마나 개원을 해주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결국 저는 개원하는 걸 포기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개원을 하고 싶다고 말을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개원을 포기할게. 나 지금처럼 살아도 좋아.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투잡 뛰고 마음 졸이는 거 보고 싶지 않아. 미안해. 내가 사고뭉치라서. 이상하지? 내가 참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멀쩡히 명문대 졸업해서 이런 일로 돈을 까먹고 있다는 게 한심스러워. 당신한테 면목이 없어서 어떡해. 아휴,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은 어디 안 다쳤어? 그냥 긁기만 한 거야?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개원이라는 거 나중에 때 되면 그때 해도 되는 거니까. 알았지? 결국 저는 대학병원에 묶여서 일을 해야 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뭐 싫다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몸이 너무 피곤했죠. 퇴근이 늘 정확한 것도 아니었고 환자가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점점 진료 시간이 늦어지니 그만큼 일이 늦게 끝날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요즘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없어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봐야 하는 환자들이 만만치 않게 많았고요. 게다가 산부인과 특성상 여의사를 찾는 환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차에 비해서 환자들이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동안은 요리조리 피해서 난임, 불임 클리닉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있었지만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교수님이 생겨 그 부분도 떠넘겨지게 되면서 엄청나게 바빠졌어요. 이게 스케줄 짜고 몸 관리해서 이식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든 일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개원을 하고 싶었었던 것이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개원을 하기로 했죠.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각자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돈이 쉬이 모아지지가 않았어요. 사실 개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억소리가 절로 날 만큼 돈이 드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돈 많은 집안에 시집장가를 가잖아요. 개원해달라. 이거 드라마 단골 대사나 마찬가지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열심히 개원 준비를 하기로 했고 티끌 모아 태산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했죠. 우리 부부는 특히 아이들 교육비로는 돈을 아끼지 않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돈을 둘이 벌어도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은근히 교육 부분에서 마음이 통했는데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랑 남편 또한 어릴 때부터 배워온 학습의 방법으로 좋은 대학에 전문직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런데 교육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의사가 돈을 잘 버는 줄 아시겠지만 그건 정말 일부 의사거든요. 게다가 우리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건지 매번 승진해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제가 뒤통수를 맞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남편이랑 저는 항상 사이가 좋은 줄만 알았고 절대 비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나 봐요. 아주 우연치 않은 기회로 알게 되었어요. 여보, 나 모르고 카드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재발급 신청을 늦게 받은 거 있지. 내일 모레쯤 도착한다는데 그동안 쓸 카드가 없어서 카드 하나만 빌려주라. 지갑에서 꺼내가. 내 지갑에 파란색 카드 있거든. 그거 쓰면 돼. 내가 안 쓰는 카드니까. 카드 만료 기간을 차마 신경 쓰지 못한 저는 남편의 카드를 이틀간 빌려서 사용을 해야 했어요. 지갑에서 꺼내가라는 말에 지갑을 뒤지다가 남편의 명함 지갑이 카드 지갑인 줄 알고 열게 되었고 거기서 보고야 말았죠. 과장인 줄 알았던 남편이 알고 보니 부장으로 승진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명함에 떡하니 남편 이름 앞에 부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남편이 말을 했던 그 월급이 말이 안 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죠. 솔직히 재산 부분을 가지고 부부 사이에 비밀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저 몰래 돈 빌리고 했던 것도 미리 말을 했으면 제가 줬을 텐데 그걸 숨겼다가 다투게 된 것이었잖아요. 이번 문제도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당신 이건 뭐야? 명함에 왜 과장이 아니라 부장이라고 적혀 있어? 당신 지금 승진해놓고 나한테 비밀로 했던 거야? 그래? 내가 혹시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할까 봐? 언제 승진한 건데? 아니, 나 지난주에 승진했어. 그거 이번 주에 새로 받은 명함이야. 월급이야 다음 달부터 오르는 거고. 거짓말 치지 마. 명함이 정말 빳빳한 새 것도 아니고 이거 딱 봐도 뿌리다가 남은 것 같은데 언제 승진한 거냐니까? 진짜 아니라니까. 나머지 명함들은 전부 회사에 있어서 그래. 그거 맞아. 남편은 저에게 쭉 변명을 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의 눈알이 요리조리 굴러가는 게 보였거든요. 아니, 속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월급을 속이고 직급을 속입니까? 축하를 받아 마땅한 일에 결국엔 욕을 먹고 있으니 저도 속이 답답했죠. 회사에 전화하기 전에 솔직하게 부러워? 당신 승진 언제 했어? 남편은 쭉 입을 다물었고 저는 추궁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를 운운하면서 당장 불어라 했더니만 그제야 남편이 한숨 푹푹 쉬면서 말을 하더군요. 근데 또 제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말을 하지 뭐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사실은 당신 병원 개원을 해주고 싶어서 주식 투자를 하느라 돈을 좀 썼어. 회사 사람들 다 주식이니 코인이니 뭐니 한다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면 대화에 참여도 할 수 없고 그냥 나는 잘해보려고 했던 일인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나랑 분명히 결혼할 때 돈을 어디다 쓸지 정확하게 말하고 하자고, 뒷돈 만들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지난번 일도 그렇고 자꾸 돈 문제로 이렇게 내 속을 긁어놓으니까 당신이 말하는 걸 하나도 믿지 못하겠잖아. 당신도 나 몰래 적금 부어서 돈 만들었잖아. 그거 독인객인 아니야? 따지고 보면 당신도 나한테 돈 숨긴 거나 다름없잖아. 적금이랑 주식이 같니? 적금은 적어도 원금 손해는 안 보지만 주식은 경우가 다르잖아. 어떻게 주식을 하면서 말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적금 든 거 당신도 알았잖아. 내가 우리 부부한테 무슨 일 생기거나 애들 학비로 급하게 돈 써야 할 때 쓰자고 말까지 했잖아. 내가 뭐 나 혼자 좋자고 이런 일 한 거야? 내가 내배불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 당신 개원시켜주려고 투자를 했다가 망한 걸 어떡해? 나는 항상 당신 생각만 한다고. 당신이 어떻게든 덜 힘들게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하루빨리 돈 불려서 개원시켜주려고. 왜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래? 당신이 허투루 돈을 써서 날린 주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돈을 잃은 건 당신인데 내 탓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주식을 하라고 했냐고. 당신 욕심에 했다가 망해놓고서는 왜 내 핑계를 대고 그래? 당신 마음을 몰라주는 게 아니라 당신 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 마음이 내 배불리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신 개원시켜주고 싶어서 한 거라고. 내가 당신 생각 얼마나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 내가 다 당신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쏘아붙일 수가 있어. 나 서운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진짜. 주식으로 얼마나 투자했고 수익이 얼마나 나는데? 확실하게 지금 까. 서운하고 나발이고 얼마를 잃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어. 그동안 여유 자금들 다 쏟아부었지. 근데 주식이라는 게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 다 잃었어. 내가 또 일반 주식이 아니라 선물 옵션을 해서 남은 게 없네. 진짜야. 나 이제는 정말 속이는 거 없이 다 말했어. 그동안 돈 잃은 거 말을 하면 뭐라고 할지 몰라서 마음 졸였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말하고 나니까 속은 편안하네. 아니, 돈 다 잃은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래? 나 진짜 화가 난다. 오늘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나 정말 쌍욕 나올 것 같으니까. 남편은 주식 계좌도 보여주지 않고 말로 떼었어요. 저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편과 제 사이에는 미묘한 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었던 어느 날 제 오래된 환자가 한 분 계시는데 오랜 시간 난임으로 고생을 하다가 임신을 한 케이스였어요. 남편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시험관 시술을 무려 23차례나 진행을 했고 4년 동안 고통받다가 겨우 임신이 된 환자였죠. 4년 동안 서로 알아온 시간도 길고 연락처도 주고받으면서 꽤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과사는 지키며 관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임신이 되었을 때 서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심으로 그분의 임신을 축하해드렸고 임신이 되었을 때 눈물이 뚝뚝 흘려가며 저에게 엄청나게 큰 선물까지 해주셨던 사모님이셨죠. 그런데 태아가 너무 약하고 환자도 임신 당뇨로 고생을 하는 중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진료는 늘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분이 피검사를 하러 채취실에 가게 되었고 저는 그 틈을 타서 다음 분을 불러서 진료를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처음 듣는 전화벨 소리가 제 진료실에서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당연히 간호사에게 눈치를 주었지요. 그런데 벨소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울리더라고요. 한 번 더 간호사를 보니까 간호사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더라고요. 다음 타임에 들어온 환자분들도 어리둥절해 하시고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가니까 진료실에서 간단하게 초음파를 볼 수 있는 베드 위에 휴대폰이 딱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제 오래된 환자분께서 누워서 간단한 초음파를 보시다가 주머니에서 떨어져 흘린 것 같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게 아니라 소리가 나지 않아서 아무도 휴대폰이 떨어진 걸 눈치채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휴대폰을 딱 들어봤는데 아무도 그 휴대폰의 주인이라 하지 않으니 제 오래된 환자분의 휴대폰이다 싶었죠. 딱 케이스가 그 산모님 취향의 케이스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에 전화가 걸려오면 번호가 뜨잖아요. 제가 보려고 본 건 아니지만 11자리 휴대폰 번호가 제 눈에 선명하게 딱 꽂히더라고요. 환장하겠는 거죠. 왜 그 오래된 산모분의 휴대폰에서 제 남편의 전화번호가 뜨는 걸까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놀라고 저는 앞에 환자분이 있다는 사실도 까먹고 그 전화를 받았어요.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던지 전화 받기 버튼이 제대로 눌리지도 않더라고요. 제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니 진료실 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다가 간호사가 눈치 빠르게 잠시 나가서 대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며 진료실의 사람들을 전부 물러주었어요. 그만큼 제가 심각했다는 뜻이겠죠. 간호사도 제가 진료실에 혼자 남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받았고요. 정말 믿어지지 않게 휴대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병원에서 뭐래?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던데? 애기는 건강하대? 와, 진짜 떨린다 떨려. 우리 마누라가 애 가졌을 때 산부인과에 다닐 때도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호들갑을 떨면서 다정하게 말을 하는 남편의 말투에 헛웃음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 여보세요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 전화번호의 주인이 정말 남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끊었어요. 남편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두 연놈들이 어떤 관계인지 확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척 보면 척. 너무 황당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잠시 고민을 했지만 저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저는 전화기를 무음으로 바꿔놓고 챙겨두었어요. 당연히 잠금이 걸려 있어서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는 없었죠. 근데 하루 종일 일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환자를 진료하려고 했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겠나요? 이 전화기가 무슨 판도라의 상자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열어보고 싶은데 열어볼 수 없으니 마음이 답답했어요. 남편의 상간녀이자 제 환자가 떠나고 나서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저는 진료를 끝내자마자 집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서 알아둔 흥신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던지 간에 상관없으니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어달라고 했지요. 흥신소 사람들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 건지 금방 비밀번호를 풀어주대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것들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상간녀가 저를 찾아온 4년 전부터 제 남편이랑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수많이 남겨진 메시지가 몇 년 전부터 쭉 뜨는데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니, 등잔 밑이 어둡다고 상간녀에게 저에게 진찰을 받아보라고 소개를 시켜준 것도 남편 새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농락할 수가 있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불륜을 숨기기도 모자랄 판에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를 소개해주다니. 그리고 더 열이 받는 건 저 병원 개원 이야기 나올 때 대리운전인이 합의금이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도 다 상간녀한테 쏟아붓고 있었던 돈이더라고요. 애초에 대리운전? 그런 건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울먹거리면서 그런 임기응변을 할 수 있는지. 저는 그 흥신소에 남편의 불륜에 대해 토로했고 의뢰도 하게 되었어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저도 똑같이 그 연놈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렇게 억겁의 시간이 흐르고 기다리고 있던 흥신소에 연락이 도착을 했고 저는 사진을 받아본 순간 너무나도 떨려서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였어요. 사진 속에는 저희 남편과 상간녀가 하하호 웃으며 데이트를 하고 있는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 배에 손을 올리고 행복하게 웃음을 짓는 남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나와서 화장실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그 뱃속의 아이가 본인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그도 그럴 것을 상간녀 남편이 기능적으로 문제가 심각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4년 만에 임신이 되었으니 남편의 아이일 가능성은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저 혼자 조용히 수집했고 상간녀가 지 남편과 병원에 내원을 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다시 병원에 내원을 한 상간녀는 오랜만에 지 남편이랑 같이 방문을 했더라고요. 제가 어떤 폭탄을 터뜨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저를 보고 가식적으로 웃는데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들이 전부 저를 농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니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만약 그 휴대폰을 줍지 않았더라면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요. 저는 정말 덜덜 떨리는 두 손을 꼭 쥐고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아주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요즘 일은 좀 괜찮으세요? 아주 예전에 공무원이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경찰이라고 하셨었나요? 네, 맞아요, 경찰. 아유, 제가 4년 동안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었는지 잘 아시면서. 왜 그이가 다쳐왔을 때 선생님께서 소독하는 법 잘 알려주셔서 여태껏 잘 써먹고 있는 거 아세요? 3주 전에 정말 오랜 시간 속을 썩이던 범인을 잡고 지금은 조금 한가롭다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바빠질 예정이라 아마 같이 오는 게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저희 까꿍이가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지난번에 피검사 했던 것도 수치 좋아서 오늘은 좀 기대가 돼요. 피검사 수치 전부 정상인데 그래도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까 먹는 건 조심하세요. 저도 임신했을 때 과일이 엄청나게 당겼었는데 사모님도 그럴 것 같아서요. 과일 많이 먹으면 아이 체중이 갑자기 확확 불어서 출산할 때 힘들거든요. 가뜩이나 사모님 골반이 좁으시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원래 과일을 안 좋아해서요. 과일은 별로 안 당길 것 같아요. 오히려 고기 종류가 당기는데 건강한 아이가 나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거 있죠. 아니요. 저희 남편 비가 진한가 보더라고요. 첫째 아이 때도 그렇고 둘째 아이 때도 과일이 엄청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산모님도 과일이 어느 순간부터 당길 거예요. 과일 많이 먹으면 산모님 힘들까 봐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네? 아예 의사 선생님 남편분이랑 저희 아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말투는 또 왜 이렇게 딱딱하게 그러십니까? 저희 아이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좀 서운하기까지 한걸요? 서운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겠네요. 하긴 경찰분이시면 집에 자주 못 들어오시죠? 그래서 산모님이 외로우셨나 보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정자활동이 거의 없어서 시험관 시술을 진행해도 이식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임신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의심을 안 하셨나 봐요. 그것도 자연 임신으로 임신하셨던데 4년이나 시험관을 시도했는데 갑자기 자연 임신이라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아닌데요. 저희 시험관 이식 성공으로 임신한 건데 우리 마지막 시험관 시술했을 때 그 주수랑 딱 맞는다고 그랬잖아. 당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보호자님은 산부인과 용어 잘 모르시죠? 여기 차트 보시면 IUI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 이건 자국 내 인공수정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프레그 임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험관이 아니라 자연 임신되었다는 뜻이고요. 제가 산모님께는 처음 임신하셨을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보호자님께는 자연 임신이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전혀 모르는 눈치시네요. 제가 설마 4년이나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는데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흘려도 되는 건가요? 어머, 정말 기분 나빠.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굳이 하세요? 그냥 저랑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무슨 상관이시냐고요?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혹시 찔리는 게 있으신가? 그리고 정말 산모님하고 보호자분 사이에서 생긴 아이가 맞는 건가요? 저는 좀 그 부분이 의심이 되는데요. 아마 의사들이라면 전부 다 이 자연 임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될 거예요. 활동성이 거의 없어서 이식조차 힘들었던 난임 부부에게 갑자기 자연 임신이라는 건 벼락 맞을 확률이나 다름없다고요. 차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보호자분, 나중에 꼭 친자 검사 한번 해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거 원 기분 나빠서 의사를 바꿔야겠어. 축복받아 마땅한 일을 친자 검사를 하라고?
아니 여태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지금 와서 이런 소리 하는 게 무슨 의사입니까? 여태까지는 제가 몰랐으니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거고요. 그것 또한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앞으로 제 얼굴 여러 번 보셔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생각하건대 보호자분께서는 저한테 화내실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제 도움을 받으셔야 할 텐데요. 이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가 찍힌 사진을 상간녀 남편에게 보여주었고 그 사진을 받아들고 상간녀는 물론이고 상간녀 남편의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리게 되었죠. 보호자가 오늘 오는지 안 오는지 몰라서 사진을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때마침 제 복수에 정확하게 들어맞아 줄 수 있게 자리에 나타나 주었으니 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상황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제 눈앞에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핥히고 싶다가도 이렇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복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통쾌하기도 했어요. 너 이 사진 뭐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너 바람을 피웠어?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도 내 자식이 아니라 저 새끼 자식이야? 이 사실을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걸 알고 지금 저한테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말을 해주신 거죠? 내가 당신을 믿어도 너무 믿었네. 계속해서 나한테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멍청하게 선생님한테 화를 내고 있었다니. 입이 있으면 말을 똑바로 해봐. 이 사진 뭐냐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아니야. 바람이라니? 아니라니까. 당신 뭔데? 뭔데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환자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이 의사지 경찰이야 변호사야? 의사면 의사답게 진료만 하면 됐지 왜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난리야. 사진 당장 치워. 뭐긴 뭐야. 이 사진에 찍힌 네 바람남이 내 남편이잖아. 너도 다 알면서 왜 모르는 척을 하고 그러니? 가증스럽게. 너 우리 남편한테 소개받아서 나 찾아온 거잖아. 그것도 4년 전에. 너네 도대체 몇 년이나 만나서 바람을 피운 거니? 어떻게 내 남편이 소개를 시켜줬다고 해도 바람 피우는 남자의 본처에게 와서 진료를 받을 생각을 해. 너네야말로 너무 뻔뻔하게 나를 기만한 거 아니니? 이러고서도 너희 둘이 천년만년 아무도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행복할 것 같아. 진료실에 있던 간호사들도 전부 입을 떡 벌렸죠. 아주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상간녀는 벌벌 떨었고 상간녀 남편은 실성한 듯이 웃기 시작했죠. 저는 그 둘을 바라보고 정말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악을 쓰고 발악을 하면 정 하나 붙지 않은 제 남편에게 미련이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간호사들도 어쩔 줄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일말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아서 더욱더 강한 척을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다. 지금 경찰인 남편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네가 미친년이지 뭐야. 아이를 가지고 힘드니까 지금 남의 아이를 가지고서 내 아이인 척 키우려고 했던 거냐? 네가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정신 나간 짓을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너 진짜 미쳤어. 미친년? 네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피운 거야. 허구한 날 범인 잡는다고 집에도 안 들어와.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술 마시러 나가. 그러니까 당연히 난임이 될 수밖에 없지. 당신이 몸을 그렇게 막 쓰고 다니는데 어떻게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 내가 아이를 얼마나 바랐는지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던 거라고. 그래서 남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생각을 했냐? 야, 이혼해. 너랑은 못 살아. 불경하게 다른 남자애를 뵌 너랑 어떻게 살아? 내가 술 먹은 게 잘못이라고? 그럼 세상 모든 여자들이 바람을 다 피우게. 너 그거 말도 안 되는 궤변이고 변명이야. 네가 네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딴 말이 짓거리지. 싸움은 법원 가서 하시고요. 증거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저도 이혼할 거라서요. 이 사진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뽑아드릴게요. 제가 다음 진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실 거면 나가서 싸우시는 게 좋겠네요. 저도 바쁜 사람이라. 이만. 그리고 저는 정신줄을 꽉 붙잡고 남은 진료까지 모두 마쳤어요. 간호사들도 제 사정을 이해하는 건지 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경력들이 꽤 있으신 분들이라 소문을 낼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는 병원에서 퇴근을 하자마자 집으로 왔어요.
남편놈 아무런 연락도 못 받은 건지 뭔지 저를 보고 뻔뻔하게 왔어? 하면서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속이 확 뒤틀리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남편놈 갑작스러운 봉변에 이게 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한 번 더 열이 받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악에 받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슬퍼서 배신당해서가 아니라 진짜 화가 나면 분노로 나오는 눈물 아세요? 진짜 피눈물을 쏟는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연애도 6년이나 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어떻게 바람을 피우고 저를 농락할 수 있는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야, 이 개자식아. 아니 개들은 주인이라도 평생 믿고 따르지. 너는 개만도 못한 자식이야. 감히 바람을 피워? 거기다가 상간녀를 내 병원에 오게 소개를 시켜줘.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아니 악마도 기겁할 쓰레기 짓을 해놓고 나한테 개원을 시켜주려고 대리운전을 해 주식을 해? 이 천하의 썩을 놈아. 자기야 이 머리채 좀 놓고 말해봐. 아이 아파. 잠깐만 자기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나랑 이야기 좀. 자기야? 지랄하고 있네. 너는 자기가 도대체 몇 명이야? 그 여자도 자기, 나도 자기. 야, 내가 거절한다. 네 자기 안 한다고. 너랑은 이혼이야? 네가 여태까지 나를 속여 먹으면서 쳤던 구라들. 나는 다 나 생각해서 네 놈이 고생하는 줄 알고 고지 곧대로 믿었는데 바람을 피워? 너 같은 거 절대로 데리고 못 살아.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없이 뭘 할 수 있다고. 당신은 내 우주이자 내 전부인데. 당신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다 오해야. 그런 놈이 바람을 피우고 나를 농락해? 너랑은 더 이상 못 살아. 너랑은 끝이라고. 이혼이라고. 네가 누구랑 바람을 피우는지까지 다 알고 증거까지 있는데 오해? 지랄하네 진짜. 오해는 무슨 오해야. 네가 그딴 말을 할수록 나는 더 악에 받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내가 바람을 피우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나를 꼬신 거야. 내가 싫다고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됐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말해줄게. 내가 잘못했어. 얼마 안 돼? 최소 4년 이상이더만. 뭐가 얼마 안 돼? 너 정말 나를 바보라는 거니? 내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서 그래. 나 다 알아. 네가 말 안 해도 다 안다고.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바람을 피웠지?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우리 개원하자. 내가 대출이라도 받을게. 필요 없어. 대출? 그거 너 아니어도 내가 받아서 개원할 수 있어. 너 같은 거 죽어도 데리고 못 살아. 그러니까 그냥 꺼져. 왜? 못 꺼지겠어? 그럼 내가 나갈게. 너랑은 한시도 같은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어딜 가?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내 몸에 손대지 마. 한 번만 더 내 몸에 손대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꺼지라고. 저는 분이 풀리지 않아서 차키를 집어들고 바로 주차장으로 갔고 남편은 맨발로 따라 나왔지만 개무시를 하고 시댁으로 바로 쏴버렸지요. 남편 놈은 뒤에서 발만 동동 구르더라고요. 밤 10시에 시댁에 찾아가니 자려고 누웠던 시부모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 문을 열어주셨죠. 아니 오랄 땐 바쁘다고 안 오더니만 이 시간에 예의 없이 무슨 짓이야. 그것도 혼자 왔어?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 얼굴이나 보게 같이 오지. 우리 아들? 어머님, 그 아들이 글쎄 바람을 피웠지 뭡니까? 앞으로는 평생 얼굴 보면서 부대낄 수 있도록 옆에 끼고 사십시오. 그 이야기 하려고 제가 이 시간에 굳이 찾아왔네요. 한시도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싶지 않은데 제가 그 인간 바로 반품시키려고 이 시간에 찾아왔다고요. 예의 반 말아먹고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야. 누가 뭘 해? 바람을 피워? 그러게요. 왜 아드님이 봉창을 두들기게 만드셨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인간 데리고 못 삽니다.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저에게 진료를 받게 했더라고요. 이게 사람 새끼가 할 짓입니까? 당장 데려가세요. 글쎄 그런 개만도 못한 인간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고요. 시어머니가 놀라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을 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정말 맨발로 택시라도 잡고 온 건지 시댁에 금방 도착을 했더라고요. 제가 시댁으로 와서 이 난리를 피울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니까 사색이 되어서 찾아왔는데 맨발에 아주 꼬락서니까 볼만하더라고요.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였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소란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 처리할게요. 처리? 네가 무슨 하수처리장 오물이야? 처리를 하게. 꺼지라고. 바람이 4년이나 불었니? 나를 기만한 거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2다리 뻗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니? 만만의 콩떡이다 이 새끼야. 우리 아들이 4년이나 바람이 피웠다고? 아니 이 자식이 제정신이야? 세상에 어떻게 의사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워?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미쳤나 봅니다. 제발 자기야 한 번만 용서해줘. 저요? 절대로 용서 못하고요. 이 인간 여기 꼭 붙들어 매고 계세요? 집에 들이지 않을 겁니다. 오늘부터 별거 시작하고요. 저 내일 당장 변호사 선임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 뭐 감사할 일 별로 없었지만 감사했고요. 앞으로 빌어먹을 귀한 아들 데리고 열심히 사십시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떠나오니 아무도 저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남편의 연락처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병원으로 찾아온 남편은 제가 미리 말을 해두어서 병원 내 보안요원에게 저지를 당해 제 진료실 근처에도 오지 못했어요. 그렇게 네 사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태아 친자 검사는 불법이기에 저희는 별거를 하며 상간녀가 아이를 낳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더 지나고 상간녀는 아이의 아빠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되었지요. 아주 외롭고 쓸쓸한 출산을 했더랍니다. 상간녀의 남편도 무늬만 남편인 제 남편도 상간녀 출산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태어난 아이는 바로 친자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반전은 상간녀의 아이는 실제로 상간녀 남편의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4명 모두 다 제 남편의 아이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지요. 상간녀는 그저 와서 지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며 빌었지만 이혼을 마음먹은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 또한 본인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고 실망을 했는지 상간녀와의 사이를 정리하겠다며 저에게 또 용서를 구했지만 저 또한 이혼을 마음먹었기에 바로 소송을 걸었어요. 저희 4사람은 법원 앞에서 다시 한번 만나야 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남편의 아이였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바람 같은 거 피우지도 않았을 거야. 내 인생 책임져 어떻게 할 건데.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이게 다 네가 휴대폰을 칠칠 맞게 흘리고 다녀서 생긴 일이잖아. 너 때문에 생긴 일인데 누굴 탓해.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내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얼씨구.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야. 언제까지 비밀로 숨길 수 있었겠어? 인과응보 그 말도 모르니? 너희 둘이 지지고 볶고 살든가 말든가. 나 끌어들이지 말라고. 상간녀와 전 남편은 서로를 탓하며 개처럼 싸웠고 결국에는 우리 모두 이혼. 저는 양육비를 전 남편에게 월 250만 원씩 받게 되었지요. 상간녀와 전 남편은 갈라서게 되었고 상간녀는 경찰인 지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고 양육권 또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상간녀에게는 아이를 키울 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간녀는 그렇게 바라던 아이도 빼앗기고 가정을 잃게 되었고 전 남편은 그런 상간녀와의 연락을 끊었다며 저에게 돌아오고 싶다고 했지만 제가 미쳤어요. 저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구구절절한지 무슨 시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런 설탕 발린 말에 넘어갈 제가 아니죠. 이미 전 남편의 실체를 알았는데 제가 왜 넘어가겠습니까? 매달 250만 원의 양육비를 받으면서 지금은 2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며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있지요. 하지만 제 가정은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다는 씁쓸함이 남아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꽤 좋은 아빠였기에 아이들이 가끔 전 남편의 안부를 물어올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현명한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저처럼 이혼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일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저는 글을 줄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